사람이 늙는다는 건 몸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 일이다. 나는 73, 젊을 때는 하루에 12시간씩 공사판을 뛰어다녔고 비 오는 날에도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아버지 힘 좋다는 말 한마디에 하루를 버티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은 슬리퍼 한 켤레 때문에 한 집을 팔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도 나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딸네 집 거실에 깔린 얇은 요 위에서 기침을 크게 하면 사위가 불편해할까봐 목구멍에서 소리를 삼켰고 화장실 문을 열 때도 손잡이가 덜컥거리지 않게 조심히 돌렸다. 아버님, 그냥 주무세요. 아직 일러요.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편히 계세요가 아니라 움직이지 마세요로 들린 지도 꽤 오래됐다. 나는 내 슬리퍼를 신고 대문 앞까지 나갔다. 아파트 현관 앞 택배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서 나는 잠깐 멈췄다. 내 슬리퍼가 거기 있었다. 대문 밖, 정확히 말하면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사이. 어제까지 내 발이 닿아 있던 그 자리가 아니었다. 슬리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사람보다 정직하다. 어디에 놓였는지, 어떻게 벗겨졌는지, 그걸 보면 누가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 수 있다. 슬리퍼는 가지런하지 않았다. 한 짝은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한 짝은 문에서 밀려난 것처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아, 여기까지구나. 그 말이 속으로 먼저 나왔다. 딸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다. 이거 왜 밖에 있냐고. 하지만 굳이 묻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제 저녁 사위가 말했다. 아버님, 현관 좀 깔끔하게 써주세요. 그 말 뒤에 붙지 않은 말이 더 또렷했다. 여긴 아버님 집이 아닙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나는 슬리퍼를 주워 다시 신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건 불쌍해서도 부탁해서도 아니었다. 아내가 먼저 떠난 뒤 집이 너무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 숨소리가 없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밥을 해도 국이 남았고 TV를 켜도 웃음이 나지 않았다. 딸이 말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당분간 우리 집에 계세요. 그 말에 나는 3번이나 물었다. 괜찮겠냐? 불편하지 않겠냐? 사위는 뭐라 그러냐? 딸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래요?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서둘러 있었다. 사람들은 집을 주소로 부르지만 나는 사람 이름으로 기억한다. 이 아파트 처음 계약할 때 도장은 내가 찍었다. 딸이 결혼할 때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냈고 그 뒤로 몇 번의 갱신 끝에 아예 매매로 바꿨다. 명의는 내 이름이었다. 아버지, 나중에 정리할게요. 딸은 그렇게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맡길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유는 믿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서다. 처음 며칠은 딸이 반찬을 챙겼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짜지 않게 했어요. 그 다음엔 그릇이 줄었고 그 다음엔 말이 줄었다. 사위는
정중했지만 따뜻하지는 않았다. 아버님, 편히 계세요. 그 말 뒤에는 항상 조심히가 붙어 있었다. 나는 거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고, TV 소리도 낮췄고, 샤워도 아이들 다 나간 뒤에 했다. 그렇게 살면 민폐가 안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민폐는 양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었다. 딸은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슬리퍼가 대문 밖에 나가 있던 그날 딸은 말했다. 아버지, 이런 걸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가장 세게 눌렀다. 전화기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번호를 누르다 지우고 다시 누르고 또 지웠다. 이 집을 팔면 딸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슬리퍼를 다시 떠올리자 마음이 정리됐다. 예, 아파트 매매 문의하려고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고 이틀쯤 지났을까? 사위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 질문이 처음으로 안부처럼 들렸다. 전에는 형식이었고 이번에는 확인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응, 먹었다. 사위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아네. 그 짧은 대답 안에 생각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저녁 사위는 현관에 놓인 내 슬리퍼를 안쪽으로 들여놓았다. 아무 말 없이. 사람은 잃을 것 같아질 때 비로소 예의를 떠올린다. 딸은 그날 밤 부엌에서 울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부모는 자식의 울음을 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잠시 후 딸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집 파신다는 거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딸은 그 자리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버지, 그냥 조금만 참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부탁인지 명령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딸아, 내가 처음으로 이 집에서 딸을 불렀다. 참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사무실은 늘 그렇듯 밝았다. 햇빛이 많고 말이 많고 사람이 많았다. 계약서가 탁자 위에 놓였고 중개사가 말했다. 어르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잡은 손이 조금 떨렸다. 늙어서가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였다. 딸과 사위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사위는 아무 말이 없었고 딸은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그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누구의 집도 아니었다. 집이 팔리고 나는 짐을 쌌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약봉지 그리고 슬리퍼였다. 그 슬리퍼를 신고 현관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건 미련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딸은 문 앞까지 나와 서 있었다. 아버지,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괜찮다. 그 말 하나로
부모 노릇은 끝난다. 집이 없어지면 갈 곳도 없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집이 팔리고 나니 아침은 그 전보다 조용했다. 작은 원룸, 창문 하나, 부엌 하나, 침대 하나, 딱 내 몸 하나 들어갈 만큼의 공간. 나는 그날 아침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았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문 밖으로 나갈 일은 없었다. 라디오를 틀고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사람이 편해지는 건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눈치 볼 대상이 사라질 때라는 걸. 집을 판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고 눈은 조금 부어 있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처음 듣는 말처럼 느껴졌다. 딸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나는 웃었다. 괜찮은 게 아니라 딱 맞는다.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사위가 인사드리고 싶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딸은 조금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왜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편해진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침묵이 그날의 인사라고 생각했다. 딸이 돌아간 뒤 나는 슬리퍼를 신고 집 앞을 나섰다. 햇볕이 좋았고 바람이 느렸다. 문 앞에 슬리퍼를 벗고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슬리퍼를 다시 가지런히 놓았다.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아니었다. 내가 내 자리를 정한 것이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게 많아진다. 체력, 관계, 집, 역할. 하지만 끝까지 지켜야 할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존엄이다. 슬리퍼를 대문 밖에 던져둔 건 딸이었지만 그걸 그대로 두지 않기로 한 건 나였다. 집을 판 건 복수가 아니라 선긋기였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어른이다. 나는 오늘도 슬리퍼를 제자리에 놓고 잠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집을 팔고 딸과도 거리를 두고 혼자 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신다면서요. 이상했다. 같은 동네에 살 때는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이제야 안부를 묻는다는 게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정말 괜찮았으니까 사람은 곁에 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 존재가 선명해진다.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감기 조심하세요. 예전에는 아빠라고 썼던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쓴다. 그 호칭 하나에 거리도 존중도 함께 들어 있었다. 나는 짧게 답했다. 너도 부모 자식 사이는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리되는 경우도 있다. 비 오는 오후였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다. 양손에는 과일 상자와 비에 젖은 우산. 아버님,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나는 문을 활짝 열지 않았다. 반쯤만. 사위는 그 선 앞에서 멈췄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 태도가 예전과는 달랐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때 제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알았으면 된 거다. 그 말이 용서인지 종결인지 사위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위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포기하며 산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노인은 선택의 기준이 단순해질 뿐이다. 불편한 관계, 억지 미소, 눈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면 삶은 의외로 가벼워진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하루를 스스로 여는 노인이 되었다. 오늘도 나는 슬리퍼를 신는다. 마트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동네 벤치에 앉을 때도 이제는 안다. 슬리퍼는 함부로 벗어두는 게 아니라 돌아올 자리를 알고 신는 신발이라는 걸. 그날 대문 밖에 던져진 건 슬리퍼였지만 그때 내가 주운 건 내 인생의 남은 방향이었다. 나는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걷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게 노년이 가르쳐준 가장 큰 지혜다.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하지만 늙으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가게 된다. 나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동네 병원에 앉아 있었다. 번호표를 손에 쥐고 벽시계를 바라보며 옆자리에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가 슬리퍼를 벗어 의자 아래에 밀어넣는 걸 보며 나는 괜히 마음이 쓰였다. 어르신, 슬리퍼 거기 두면 누가 차요? 그가 나를 보며 웃었다. 아, 습관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들의 습관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다. 딸은 가끔 전화를 한다. 예전처럼 길게 말하지는 않는다. 아버지, 오늘 날씨 춥대요. 그래,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 뒤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시렸다. 말이 많을 때는 서로를 설득하느라 바빴고 말이 줄어드니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어떤 순간에는 대화보다 거리 유지가 더 큰 사랑이 된다. 원룸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내게 물었다. 어르신은 자식 없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있죠. 그럼 왜 혼자 사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걸 선택한 겁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잇지 않았다. 어떤 설명은 길게 하면 오히려 오해가 된다. 어느 날 밤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생각났어요.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그리고 짧게 보냈다. 잘 자라.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다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 다 받아주면 자식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나는 새 슬리퍼를 샀다. 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발에 잘 맞았고 미끄럽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신발장 앞에 앉아 새 슬리퍼를 놓으며 나는 생각했다. 젊을 때는 신발을 신고 어디로 갈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돌아올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걸. 사람들은 어른을 나이로 판단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어른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넘어가면 안 되는 선, 머물러도 되는 선, 물러서야 하는 선. 그 선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나는 그날 슬리퍼를 대문 밖에서 보았고 그 선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선을 조용히 넘지 않았다.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먼저 천장을 본다. 얼룩 하나, 금간 자국 하나. 매일 똑같은 천장인데 이상하게도 그날 다르게 보인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 젊을 때는 아무 일 없는 날을 허무하다고 불렀고 이제는 그걸 평온이라고 부른다. 식탁 앞에는 의자가 하나뿐이다. 예전엔 식탁이 크고 의자가 많았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필요한 자리가 정리된 것이다. 국을 끓여도 한 그릇이면 충분하고 김치를 꺼내도 작은 접시면 된다. 나는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다.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먹을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자유다.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아버지, 애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보고 싶다는 말은 좋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늘 조심스러웠다. 그래, 그러면 잠깐 보자. 손주는 생각보다 컸고 생각보다 말이 없었다. 아이도 어른의 분위기를 느낄 줄 안다. 나는 아이의 신발을 문 안쪽으로 잘 들여놓았다. 그걸 보던 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 슬리퍼는 왜 여기 놔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 다시 신을 수 있거든. 그게 전부였다. 아이에게는 긴 설명보다 짧은 장면 하나가 더 오래 남는다. 딸과 손주가 집을 나설 때 나는 문까지 따라가지 않았다. 문 앞에 서서 손만 흔들었다. 딸은 뒤돌아보며 말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약 없는 말이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공허하지 않았다. 해가 기울면 나는 슬리퍼를 벗고 창가에 선다. 밖에서는 다른 집들의 불이 하나둘 켜진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불빛들. 나는 그 불빛들 사이에 내 불 하나가 있다는 게 고맙다. 노년의 삶이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사람에게서도, 관계에서도, 말에서도 조금씩 멀어지면서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진다. 그날 대문 밖에 놓인 슬리퍼는 나를 내쫓은 게 아니라 나를 나 자신에게 돌려보냈다. 아버지가 그 집을 팔았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너무하신 거 아니야? 딸 집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변명하지도 않았고 남편을 두둔하지도 않았다. 사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게 공정하다고 믿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상처를 덜 주는 거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았다. 침묵은 중간이 아니라 늘 더 강한 쪽의 편이라는 걸. 그날 아버님의 슬리퍼가 대문 밖에 나가 있었을 때도 나는 보았다.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고 남편에게 묻지 않았고 미안하다고 아버지께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집안의 평화를 지킨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예전엔 뉴스를 보며 한마디씩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고개만 끄덕이셨다. 나는 그걸 적응이라고 불렀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라짐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계셨다. 그걸 내가 만들었다. 계약서에 아버지 이름이 적힐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아버지를 붙잡게 될까봐 참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아버지를 보내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어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아버지는 그날도 나를 먼저 배려하셨다. 괜찮다는 말로.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다. 아버지가 사는 작은 원룸에 처음 갔을 때 나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집이 작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거기서 편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모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내가 있었던 집보다 여기가 더 집 같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나는 아직도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 아버지 편을 들지 못해서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타이밍을 놓치면 용기가 아니라 고백이 된다. 나는 그 고백을 아직도 연습 중이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파셨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상처를 들춰내지도 않았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경계선이었다. 지금에서야 알겠다. 아버지는 우리를 벌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신 것이었다는 걸. 언젠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버지, 그때 슬리퍼가 대문 밖에 있었던 날, 아버지가 느꼈을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나는 조금은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딸의 이야기는 눈물보다 늦은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어릴 때 나는 할아버지가 왜 혼자 사는지 잘 몰랐다. 어른들은 할아버지는 편하게 사신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편하다는 건 외롭지 않다는 뜻인 줄 알았다. 할아버지 집은 늘 조용했다. 장난감도 많지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도 크지 않았다. 그 대신 신발장이 깨끗했다. 슬리퍼는 항상 문 안쪽에 있었다.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그 집의 규칙인 줄 알았다.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에게 우연히 들었다. 그 집 원래 할아버지 집이었어. 나는 처음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파셨어. 그때 내 머릿속에 어릴 적 장면 하나가 툭 하고 떠올랐다.
현관 밖에 놓여있던 할아버지 슬리퍼. 어릴 땐 그 장면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냥 어른들 사이에서 스쳐간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신발 이야기가 아니라 자리 이야기였다는 걸. 어디에 있어도 되는지, 어디까지 머물 수 있는지. 할아버지는 그날 그 답을 받으셨던 거다. 군대 휴가를 나와 할아버지 집에 갔던 날, 할아버지는 여전히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고 계셨다.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다 문득 멈췄다. 그리고 할아버지 슬리퍼를 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여놓았다. 할아버지는 그걸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날 내가 어른에게서 어른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 이해는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다. 너무 빠르면 상처가 되고 늦으면 후회가 된다. 나는 조금 늦게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한 뒤에는 잊지 않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셨다. 설명하지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다. 대신 삶으로 보여주셨다. 존엄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걸. 지금 나는 어느 집의 현관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신발을 본다.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정리돼 있는지, 그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대접받는지가 거기 다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문득 생각한다. 할아버지는 그날 나에게 아주 긴 수업을 시작하신 거였구나. 할아버지, 그땐 몰랐어요. 슬리퍼가 대문 밖에 있던 날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제는 알아요. 그날 할아버지가 지키신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였다는 걸.